예, CBS 라디오 한판 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자, 오늘은 2부로 자리를 옮기는 한판 브리핑. 자,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뉴스부터 보죠. 경기도 국정감사를 정상적으로 수감하겠다. 이재명 경기지사 오늘 도지사직 사퇴한 입장을 밝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제가 도지사직을 언제 사퇴하는지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하도 전화가 많이 와서 제가 그냥 많은 분들한테 공개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경기도 국감을 정상적으로 수감하겠습니다. 경기도지사로서의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최대한의 책임을 다한다는 것이 저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조기 사퇴해서 대선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당 지도부의 권유 충분히 이해한다라고 밝히면서도 결국에 조기 사퇴를 하지 않겠다라고 한 셈이고요. 그리고 사퇴 시기도 국감 이후에 결정을 할 것으로 그렇게 예정이 됐습니다. 네, 김성현 소장님 예상대로 또 진행된 측면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직감이 맞았어요. 네, 뭐 이러나 저러나 이재명 지사는 본인의 뜻대로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렇게 할 거라고 이제 맞추고 나서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1월 11일에 사퇴할 것이다. 날짜까지 이번에. 네, 왜냐하면 경기도의회의 시정연설을 도지사가 하는 날이 11월 둘째 주 목요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하고 사퇴하지 않을까 했는데 근데 현재 시국 흐름은 좀 빠르게 좀 진행되지 않을까. 같아서 이 국감이 이제 18일, 20일로 예정돼 있거든요. 다음 주. 그래서 현재 대체적으로 나오는 전망은 국감을 하고 얼마 안 있어서 사퇴하지 않겠느냐, 10월 말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방송마저도 무속을 따라가면 어떻게? 이건 무속은 아니고 이제 논리적 판단과 과학입니다. 과학입니다. 그 디지털 시대의 무속인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진 작가님 알겠고요. 예, 본인이 자꾸 틀리셔서 심수를 부리시는 것 같습니다. 이성입니다, 저는. 예, 미학적으로 평론가님 나오시면 특히 예민해지시는 것 같아요. 퀴즈의 뒤끝이죠. 예, 다음 민주당 이 경선 결과를 갖고 이제 당내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도 이재명 캠프 측과 이낙연 캠프 측 설전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서른 의원, 이낙연 후보 측의 설 의원이 출연을 해서 이재명 지사가 후보로 선출되면 구속될 수 있다는 주장, 이걸 정정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정정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구속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유지한 셈이죠. 그렇죠. 그리고 덧붙인 말이 대장동 관련한 제보자랄까요? 이쪽을 최소 3사람을 당사자를 만났고 형님 정신병원 문제에 관한 증언도 들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팀이 안 되는 결정적 사안이 있는데 본선에 나가서 이길 수 있겠느냐라고 밝혔고 또 이의 신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에 가처분 소송이라든지 위헌 제청 여기에 대해서도 열려 있다라고 하는 태도를 취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캠프에서 소행실장을 맡고 있는 김남국 의원이 반박에 나섰는데 서른 의원님께서 굉장히 과격하게 모든 것들을 하신다. 냄새 피우면서 말도 안 하고 이게 지금 몇 번째인지 모르겠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당규 해석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와서 문제 삼는 것은 불리하니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경선 중에 특별당규를 고치는 것도 그 절차상 힘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거니와 그때 개정을 했더라도 소급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 한편으로 민주당 지도부의 분위기는 이낙연 후보 측 이의 제기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미 민주당 20대 대통령 후보로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종 선출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송영길 대표도 오늘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자리에서 다시 거론할 법률적 절차는 없다. 다만 최고위에서 정무적으로 논의해 결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 한편으로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메시지도 눈에 띄는데요. 예전에 이제 그 선출 직후에 메시지를 냈던 것, 경선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이 메시지에 대해서 기자의 질문을 받고 문장 내에서 이해하고 해석해달라. 그러니까 이미 어떤 절차가 다 진행이 돼서 발표가 없다. 된 것으로 간주를 하고 있다는 그런 태도이고 또 이재명 후보에게 면담 요청이 와서 협의를 할 것이다. 이렇게도 밝혔습니다. 예. 자, 여기서 이재명 캠프 총괄 특보단장을 맡았던 분이시죠. 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 지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주 국정감사 참석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던데 정면 돌파 의지를 보이셨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예, 어려운 문제 피해가지 않고 돌파하는 이재명다운 결정이었다고 보고요. 대장동을 피해가지 않겠다. 정면 돌파하겠다. 대장동으로 돌파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또 지사직 사퇴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조기 사퇴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국감이 20일 날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예. 그리고 또 곧 있으면은 위드 코로나가 선언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코로나 전시 시대인데 지난 2년 가까이 경기도 코로나 작전사령관으로서 역할을 깔끔하게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감 끝나고 위드 코로나 선언되는 그런 시기에 사퇴하면은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보실 때도 충분히 납득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예, 지금 이제 당대표, 원내대표 등은 이제 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경선 후에도 이제 명락대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효표 처리를 놓고 이낙연 후보 측에서 계속 반발을 하고 있죠. 당원 단계 해석이 잘못됐다. 원팀을 위해서는 결선 투표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은 이낙연 후보 측의 이런 문제 제기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게임은 끝났고요. 게임은 끝났다. 네, 선수도 심판도 관중도 언론도 모두 철수했습니다. 아하, 경기장에 네, 다 철수했다. 예. 네, 이 경기를 다시 하자고 하는 것 중간에 골 계산 잘못했으니까 다시 경기하자. 그렇게 해서 선수, 심판, 관중, 언론 모두 다시 불러 모으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특히 청와대 대통령께서도 이재명 후보 축하 메시지를 주셨고 송영길 당대표도 어제 현충원 같이 함께 가셨고 그다음에 당내에서 깐깐하기로 소문난 이상민 위원장님께서도 낙장 부림은 없다. 이렇게 굳건한 의지를 갖고 계신데 이 예. 경기가 어떻게 다시 되겠습니까? 그런데 김광진 그 전략실장 같은 경우는 이제 VAR 비디오 판독 요청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정도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니 이렇게 반론을 합니다만. 그것은 MB 캠프의 셈법이고요. MB 캠프의 셈법이다. 네, 동의하기 어렵고요. 만약에 NY 후보 이낙연 후보께서 이겼다고 하면은 이러겠습니까? 졌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MB 캠프의 셈법이라는 거 무슨 뜻인가요, 의원님? 그러니까 이제 분모 계산을 잘못했다는 그런 것인데요. 예. 이 계산은 이미 성간이 토론을 해서 사퇴한 분들의 수를 예. 빼자고 이미 그 결정이 이제 된 것이기 때문에 예. 이것을 다시 이 셈법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NY 캠프를 잘못 발음하신 걸로 듣겠습니다. MB는 이명박 대통령을 좀 뜻하는 거였어요. 제가 다시 여쭤봤던 건데.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이제 이낙연 캠프 이의 신청 내일 최고위에서 결정을 내린다고 하는데 당 지도부가 어떤 판단 내릴 거로 보십니까? 아마 내일 이제 큰 고비를 넘을 것 같은데요. 예. 내일 최고위원회도 있고 물론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좀 다소의 경론이 예상될 거로 봐요. 왜냐하면 거기 NI 캠프에 계셨던 거기서 열심히 하셨던 두 분의 최고위원이 계시거든요. 예. 이름을 제가 거론하기 좀 그렇지만요. 거기서 아마 경론이 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하지만 내일 연이어서 의원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의 집단 지성이 잘 수렴이 되어서 내일을 기점으로 큰 고비가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그 서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럴 경우에는 가처분 소송까지 누구세요? 가겠다. 누구세요? 네, 누구세요? 진중권 작가입니다. 예. 예, 제 목소리를 네. 잊으셨나요, 벌써?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서른 의원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가처분 소송까지 가겠다라고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로 그러실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이제 서른 의원님께서 시종일관 굉장히 강한 말씀을 하시고요. 또 때로는 또 선을 넘은 발언을 하시는데요. 저는 뭐 저희들이라고 그래서 그 이재명 캠프에 있는 다섯 의원들이라고 해서 할 말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경선은 하나의 전쟁이죠. 총선 없는 전쟁인데 이 전쟁을 치르면서 각 캠프에 계시는 중진들의 역할이 따로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경선이 과열되지 않도록 분위기를 잘 잡아줘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선 결과에 승복해서 결과 후에 원팀이 되도록 하는 물밑에서 거중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저는 중진의 역할이라 보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의원님, 한판 승부에 출연하고 있는 김성회라고 합니다. 예,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요. 예, 질문 하나만 좀 더 포함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재명 지사의 민주당 대통령 지명 축하한다면서 경선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냈고,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중진 의원인 홍영표 의원은 CBS 김현정 뉴스쇼에서 그런 말씀하셨죠. 청와대가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알겠냐라고 하면서 이 축하 인사를 보낸 의미에 대해서 평가절하를 하고 계신데, 의원님의 좀 판단은 어떠십니까? 이 상황은 단순한 상황이고요. 이 상황은 대통령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2012년도에도 이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재명 당선 후보에 대해서 축하 메시지를 보낸 것은 이게 단순한 의례적인 축하 메시지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뜻에는 이제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원팀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대통령의 메시지가 깔려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따라서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는 단순한 형식을 넘어서 이재명 후보에게 큰 힘이 되었고 큰 힘을 실어주신 그런 메시지 의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메시지는 원팀이 되라는 메시지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원팀에 대한 메시지 내지는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정권 창출에 대한 기대를 담은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고 하면은 지금 이낙연 후보께서 그날 당일날 불복 의미의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와중에 청와대가 이재명 후보를 축하해주는 그런 메시지를 그렇게 빨리 던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제 대통령이 이제 대장동 문제 첫 번째 언급을 했습니다. 철저히 수사하라, 진실규명에 총력을 다하라, 이러한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제 대통령과의 면담도 요청을 하셨죠. 어떤 얘기들을 나누실 예정이신가요? 대통령께서는 현재 당원이시잖아요. 예. 흔히 정권 말기에는 탈당한 대통령분도 계셨는데 지금 당원이시고 그리고 국정에 대해서 협의할 내용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후보께서 대통령 면담을 원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서른 의원이 결정적인 제보, 3건을 받았다. 3명의 사람을 만났다. 그렇죠? 네. 그래서 중간에 후보가 구속이 돼서 교체가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심이 없고요. 네. 서른 의원의 말에 관심이 없다? 네. 관심이 없고요. 그 이상 선을 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도 참 그동안 참 나름 참 절제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이제 더 이상의 선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캠프에 계시는 최다선 의원님의 그런 역할을 마지막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서른 의원이 이제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이제 그분 개인의 의견이긴 하지만 사실 그 바탕에 뭐가 깔려 있냐면 이번에 3차 선거 인단에서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참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민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바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분이 이제 그런 발언까지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3차 선거인단 패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이제 대장동에 대한 심판인지, 아니면은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역선택인지 아니면 특정 종교의 개입인지, 이거 제가 지난 어제 하루 종일 여론조사 전문가들하고 토론하고 분석을 해봤는데 결론이 나지 않더라고요. 이걸 검증할 수도 없고 여기에 시간을 보내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그런 결론이고요. 단지 정치라는 게 특히 투표 결과에 대해서는 성의로 해석하는 게 가장 현명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대장동 문제는 국민 정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흔히 헌법 위에 국민정서법이 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께서 이 과다한 이익에 대해서 화가 이제 많이 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후보께서 이 국민정서를 어떻게 잘
대응을 하실 것인가. 예. 그거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3차 경선 결과를 보면서 저는 신이 후보에게 신이 자만하지 말라는 경고를 내렸다고 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57%를 얻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 굉장히 기고만장하고 자만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실수를 또 하게 되죠. 그래서 예. 이번에 아주 50.2% 준 정말 어떤 신이 움직인 그 숫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 근데 조금 전에 그 특정 종교의 개입이라 있을 수도 있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근거 있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왜냐하면은 이렇게 특정 종교 그 34% 차이로 이재명 후보가 진 것은 예. 여러 가지 뭐 분석도 아니죠. 추측 가능하겠지만 이것은 통제 가능한 그리고 보안이 유지되는 예. 그러한 조직이 개입됐다는 뭐 그런 또 썰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 뭐 그거 역시도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은 선의를 해석해서 자만하지 않고 대장동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 정서를 잘 감안하는 그런 후보의 겸손한 자세 이것으로 그것이 더 현명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이루어진 그 재외 국민 투표에서도 표차가 굉장히 크게 났거든요. 거기서도 이재명 후보가 대패한 걸로 나오는데 이거는 네. 그런 틀로는 설명이 안 되는 현상 아닙니까? 그거 역시 그래서 이제 그러나 다소 이제 좀 결은 틀리다고 봅니다. 3차 경선인단하고는 다소 좀 틀리다고 결이 틀리다고 보는데요. 또 숫자도 뭐 몇천 명에 이제 불과했는데요. 그러나 그거 역시도 후보의 입장에서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또 대장동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 정서를 잘 읽으라. 그러한 겸손의 태도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선의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었습니다. 예, 다음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정의당 대선 얘기를 좀 하고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결선 투표 끝에 심상정 후보가 선출이 됐습니다. 네, 1차 투표를 지난 6일에 해가지고 결과를 발표했었는데 그때 결과가 심상정 46.42, 이정미 37.9 이렇게 났었거든요. 예. 이 둘만 결선에서 맞붙으면 어떻게 될까 관심을 모았는데 오늘 발표가 났습니다. 심상정 후보 51.12%로 과반을 살짝 넘긴 그런 수가 나왔고요. 예. 이정미 후보가 바짝 따라붙어서 48.88% 득표를 했는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표차가 작게 날 줄은 몰랐다. 51대 49네요. 예, 그런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여기 잠깐 또 심상정 후보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저 심상정은 여러분들이 부여해 주신 자랑스러운 정의당의 대선 후보의 소임을 무겁게 받아 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저 심상정과 정의당의 승리가 곧 시민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제 남은 열정을 모조리 쏟아붓겠습니다. 예, 자 정의당 경선 결과 짚어볼까요, 신 작가님부터? 예, 뭐 예상은 했지만 이 표차가 너무 작네요. 그래서 예.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진행이 됐고요.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심상정 후보가 나왔을 때 또 심상정이야 이런 말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대안부재거든요. 사실 정의당 내에서 이 정도의 역량을 가진 정치인이 없다라는 사실. 그러면서 더 다른 한편에 뭐냐면 또 심상정이냐 이제는 변화해야 되지 않아? 그 변화에 대한 욕망이 이정미 후보에 대한 지지로 나타났고 그게 이제 비등하게 진행이 되면서 아주 그냥 박빙의 승부가 펼쳐져서 오랜만에 좀 멋진 명승부를 봤습니다. 예, 자, 김성애 소장님. 예, 뭐 대안 부재라기보다는 이정미 대표라는 대안이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길 수 있을 때까지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좀 과반 득표 대단하게 해냈다라고 생각하고요. 긴장하고 심상정 후보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심상정 후보가 지난 기간 정의당 특히나 21대 국회에 들어서서 정의당이 어떤 노선의 정당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좀 정확한 컬러를 못 보여줬던 것이 이번에 득표를 낮췄던 요인이 아닌가 싶어서 그 점에 대해서 좀 자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강민진 청년 정의당 대표가 민주당 이번에 경선 과정에 대해서 턱걸이 과반으로 본선 진출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 대선 열차에 불안한 출발을 그대로 노출했다고 했는데 자당 선거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할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예.
예, 도자질을 하자면 김성애 소장님은 이정미 후보가 이길 거라고 했대요. 어제 방송에서 크게 얘기했어요. 예, 어제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드립니다. 예, 두 분의 라이벌 관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 100% 확신할 후보가 없다. 오늘 오전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 김동연 전 부총리가 신당 창당 의사를 밝혔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한쪽에서는 100% 확신할 후보가 없다. 한쪽에서는 신당 창당 의사 이렇게 밝혀가지고 좀 또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일단 김종인 전 위원장이 얘기했던 것은 회동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였는데요. 예. 특별한 역할을 할 것 같으면 스스로에게 확신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게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윤석열 캠프와의 교류 여부에 대해서도 자신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다만 윤석열 후보가 아직까지 우세하다. 뭐 그 정도의 인식을 내비쳤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정권 교체라기보다 새로운 정부가 탄생한다고 보는 게 옳다라고 전망을 밝혔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정권 교체와 새로운 정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이게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도 이 회동 이후에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혔는데 이달 중으로 창당준비위원회를 열겠다라고 밝혔고요. 양당 경선에 우려되는 바가 크다. 대장동 개발 의혹이나 고발사주 의혹 이런 네거티브로 대선 어젠다가 실종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또 거기에 대해서 김종인 전 위원장 또 공감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존 정치판에서 국민이 보기에 썩 바람직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일단 제외한다라고 김동연 전 부총리가 방침을 밝힘으로써 현재로서는 양당 어느 쪽과도 같이 하지 않고 독자 노선을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이제 정치 세력 교체를 하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 관련 입장 이렇게 밝힌 것 같고요. 저희가 내일 한판 인터뷰에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만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신당 창당에 대한 생각도 구체적으로 묻고 대선 거두에 대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두 분 한 말씀해 주시죠. 진 작가님부터. 예,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나요? 예. 중간에 두 분의 만남에 대해서 김동인 비대위원장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신당 창당 이야기에 대해서 김성희 소장부터 해주시죠. 그러면. 예, 일단 저는 김동연 부총리가 얘기하는 이제 창당 이야기 정치 세력을 교체하겠다 그랬으면 총선 때 나왔어야죠. 지금부터 잘 준비해서 2024년 총선을 준비하는 정당이라고 하면 제가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겠는데 이번 대선에서 교체를 하면 도대체 누가 무슨 역할을 맡게 되는지를 무엇을 알고 6개월 남은 상태에서 벼락치기로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좀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종인 전 위원장은 본인의 카드는 계속 열려 있다라는 것으로 주가를 높이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지난번에 나오셔서 내가 이 나이 먹어서 더 욕먹긴 싫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이 나네요. 예,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특정한 캠프에 몸을 싣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후보가 결정되면 거기 몸을 실을 것 같고 이분은 이제 윤석열 후보로 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후보가 결정되면 이제 그 캠프에 들어가서 아마 선대위원장 같은 것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김동연 전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두 후보가 지금 다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야 다 후보가 흔들리고 있고 그다음에 사실 그 중도층이 굉장히 좌절이 심하거든요 지금. 이라고 했을 때 이런 상황이 지속됐을 경우에 이제 제3지대에서 뭔가 치고 나와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창당을 하는 것 같은데 얼마나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완주는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창당 명분 자체가 정치 교체이기 때문에 중간에 누구랑 단일화하거나 이래서는 자기가 정치하는 이유 자체를 배반하는 게 되거든요. 애초에 그렇게 단추를 깼기 때문에 아마 완주는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3지대로는 김수민 평론가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고 이제 한쪽 김종인 전 위원장은 비교적 양강 구도인 것 같고 그리고 있는 구도가요. 그리고 김동연 전 부총리는 비교적 다자 구도인데 양쪽이 원을 그리다가 만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또 만날 수 있을 거냐 아니면 하염없이 멀어져 갈 거냐 이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